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인구 절벽에 부딪힐 것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인구가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러한 인구의 감소, 그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는 출산율의 감소가 급격하게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미리부터 예상을 했던 일이기는 합니다만 지방에 있는 각 지방대학들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 사태에 대폭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대학이 나서서 돈을 준다, 무슨 스마트폰을 준다, 물질로 유혹을 해도 백약이 무효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서형수라는 부위원장이 한 일간지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 0.84명이었다는 겁니다. 2020년 현재. 여성 한 사람이 평생 한 아이도 안 낳고 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자까지 계산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둘이 짝을 지으면 두 사람은 낳아야 되겠죠. 근데 평균 수명 늘어나니까 두 사람이 둘씩 낳으면 인구가 늘어나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한 사람은 한 아이는 낳고 세상을 살아야 할 텐데 0.84명이랍니다. 우리나라가. OECD 출산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건 오래됐지요. 1971년에는 1년에 신생아가 100만 명이 출생을 했었는데 2020년에는 27만 2천 명. 얼마가 줄은 겁니까? 무려 73만 명이 줄었네요. 내년 전망으로는 20만 명대 초반밖에는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출산율로 보면 합계 출산율이죠. 올해는 0.7명, 내년은 0.6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쟁이나 대재난을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여태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무슨 코비드-19 같은 이런 일시적 현상에 자극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율의 기조적인 현상으로 말하자면 장기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한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반도의 주인공들, 한반도의 5천년 역사를 이끌고 살아온 주인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사라진다고까지 그렇게 극단적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언론에서는 이미 그런 언어들을 쓴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는 애를 낳지 않나?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이유, 한국인들이 그 이유를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큰 이유일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사회가 무척 살기 힘든 사회다라는 겁니다. 뭐 헬조선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 달라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분명히 의식해야 되는 우리가 얼마나 살기 힘든 사회냐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은 이런 게 있죠. 우리는 도대체 누구든지 평생 무엇을 해서 안정되게 먹고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다는 겁니다. 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의식주를 확보하고 살 수가 있지? 뭘로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 어떻게 기르지? 낳아서 기르는 과정이 정말 날이 갈수록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그동안 어디다 안전하게 맡길 수 있을지. 지금까지는 그래도 보육시설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또 그 짐을 또 안고 이러고 했는데 이거 정말 불편하더라.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전부 연관돼서 직장의 문제, 주택의 문제,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어떤 생업에 종사를 해도 정말 지독하게 격화하고 있는 생존 경쟁의 어려움. 조그만 자영업 하나를 차려놓으면 얼마나 그 속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까? 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 개업하고 나서 5년을 버티는 사람이 30%가 못 된다. 직장을 갔다고 그러죠. 그 직장 속에서 심지어는 30대, 40대 황퇴를 하고 나오는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사회다, 우리 사회가. 두 번째는 솔직히 이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생관에 대한 변화가 심각하다. 어떤 인생관의 변화가 생겼냐?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무언가 책임을 집니다. 끊임없이. 자식을 낳아놓으면 자식을 기르고 교육시켜야 하는 책임. 혼인을 하면 처자식을 또는 남편과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 친구관계를 맺으면 또 그 속에서의 책임.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의 책임. 사회라는 것은 그런 책임을 기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그 책임을 이행하는 미덕으로는 예의라는 것이 있었고, 서로의 겸양이라는 것이 있었고, 양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상호 부조라는 것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게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누구도 책임지는 행위를 부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책임지는 행위로부터의 회피, 그런 걸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혼인을 기피하게 되고, 나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그냥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살고 살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쾌락 추구형 사회가 이 사회의 많은 가치를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쾌락이 널렸죠. 뭐 건전한 쾌락부터 아주 불건전한 쾌락 행위까지 없는 게 없죠. 그냥 즐기고 거기에 그냥 탐닉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있죠. 이런 속에서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가 점점 퇴보하고 가족 소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집안에 할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자식 있고 이랬었는데 그들이 한 가족 속에서 살았죠. 8인 가족 살다가 4인 가족 되고 4인 가족 살다 2인 가족 되고 2인 가족 살다 1인 가족 되죠. 그렇게 아파트를 수도 없이 지어도 집이 모자란다고 난리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제가 살았는데 그 형이 그냥 죽은 지 석 달이나 됐는데 몰랐죠.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겨납니다. 어머니 아버지 뭐 하시면 그냥 요양원 보냈어 그러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 이제는 아주 상례가 돼버렸죠. 결국 이 속에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인간관계라는 것 속에서 해결됐던 고독의 문제나 뭐 허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거의 포기를 했던지 아니면 달관을 했던지 아니면 망각을 했던지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사회 조직이 그 시스템이 통째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사회가 스스로. 주거 시스템 자체가 혼자 사는 집들, 혼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집들을 최대한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집 파는 사람이야 집 팔아서 돈 많이 벌면 됐지. 무슨 그걸로 인해서 사회의식이 어떻게 변화한다 이런 것까지 생각할 일은 없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발달을 합니다. 계속 복지해서 심지어는 일 안 해도 곧 살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심어주는 복지. 혼자서도 실컷 살 수 있는 그런 복지. 영국을 풍미했던 히피와 펑크족. 그들이 가졌던 인생관을 심어줄 수 있는 복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날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죠. 그 속에서 인간들은 가족을 대체하는 그러한 인적 관계에 탐닉합니다. 무슨 사회적 동아리, 무슨 패거리. 또 있죠. 개인이 사는 활동 영역이 이제는 거의 무한대로 확장됐습니다.
옛날에는 한 고을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이 그 고을 밖을 평생 못 나가보고 살다 가는 그런 인구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자기의 삶의 무대입니다. 여행의 자유, 이런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가 점점 아이를 낳지 않는, 아이를 가질 필요를 못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이유들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우리는 이 많은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해내야 된다.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는 대답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의 심각한 풀어야 하는 문제다라면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고민은 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짚어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이제 급감할 것이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의 수요도 초, 중, 고, 심지어 대학까지 그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됐던 산업들이 급격하게 축소돼야 되죠. 거기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 겁니다. 또한 그쪽에서 만들어지던 교육 분야나 양육 분야에서 만들어지던 GDP가 적지 않은데 이것들이 급격하게 위축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당장 급해지겠죠. 중장기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젊은이들이 사라지면서 생산성 높은 노동 인력의 감소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머리나 몸이나 써서 만들어내야 되는 생산성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사회가 노령화하고 생산성 낮은 쪽에서 보장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죠. 지금 이미 2050년이면 우리나라의 현재 유지하고 있는 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까지 모든 제도가 벽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사회가 고령화함에 따라서 사회적인 분위기 전체가 심각하게 침체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겨나겠죠. 국가 간의 경쟁에 있어서 이 진도가 빠른 나라일수록 경쟁력을 빠르게 잃어갈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퇴장하게 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는 이제 인구론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정부는 그동안에 뭘 했나? 그걸 좀 짚어봐야 되겠죠.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그 부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걸 보면 정부는 저출산 예산과 출산 장려 예산으로 그동안에 200조 원을 지출을 해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여기서 이제 저출산 예산이라는 게 뭐고 이제 출산 장려 예산이라는 게 뭐냐 구분을 좀 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출산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취업 지원자금 또 고용안정지원자금 이런 거에 대한 지출, 그리고 아동수당 보육료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산 장려 예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아기 한 명 낳는 데마다 얼마씩 돈을 지원을 한다 이거죠. 그 합계가 200조 원이라는 겁니다. 결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에 했다라는 거는 무슨 종합적인 분석이나 이렇게 인문학적 분석 이런 것들은 생각도 안 했고 전부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돈 뿌렸다는 얘기죠. 참 이 나라가 돈이 많긴 많나 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 얘기 막바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하나 좀 재미난 얘기 들어보시고 지나가시죠. 이 한반도라고 하는 땅은 지구본을 돌려놓고 보면 굉장히 작죠. 육지 면적 중에서 아주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런 땅덩어리인데 이 땅을 원산지로 하는 식물의 종의 숫자가 몇 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식물학자가 낸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요 좁은 한반도를 원산지로 하는 식물의 종이 무려 4,000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지 작은지 비교해 보려면 이제 딴 예를 봐야 되는데, 유럽하고 비교를 해보면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부터 헬로폰네소스 반도까지, 말하자면 그리스 반도까지 이 유럽 전체 면적을 원산지로 하는 식물의 종의 숫자가 1,000종밖에 안 됩니다. 우리 요 한반도에 얼마나 밀집하게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하고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죠. 왜 그렇게 많은 종들이 여기를 원산지로 하게 됐을까요? 한반도의 삶의 조건이 그만큼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계절을 가진 이런 기후의 조건, 극단적이지 않은 지형,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산 이런 거 우리에게는 없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막 이런 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많은 생명들이 서식하게 만드는 조건이었습니다. 토양이 좋아지면 생명체가 빡빡하게 몰려서 자라나는 법이다, 그런 얘기죠.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딱 한 가지뿐입니다. 이 나라가 아주 살기 좋은 나라 만들면 되죠. 앞에서 열거했던 그 문제들 하나하나 다 지워나가면 되겠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할 수 있게 지우겠나. 목표를 명백히 하고 자세를 명백히 하면 극복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첫째, 가치의 충돌이 없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로 지나치게 쓸데없는 가치를 가지고 한평생 몇십 년 살아가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가치라는 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나치게 괴롭히고 살고 있는 사회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상대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민족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서양에서 몇몇 사상가들이 무책임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와서는 만들어낸 소위 이데올로기라는 것, 거기에 왜 우리가 노예가 돼야 합니까? 그거 없던 시대에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살지 못했습니까? 민족, 권력,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분열을 전제로 하게 마련이고 대립을 전제로 하게 마련이고 전쟁을 본의든 본의 아니든 사회의 위험 요인으로 끌어들이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쓸데없는 가치에 대한 예종, 이것을 집어던지면 우리 사회 정말 훨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과감히 우리도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수용하고 세계적인 가치관 속에서 함께 살아가려는 개방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각 국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도 아니면서 순수 혈통주의, 순혈주의 여기에 빠져서는 세계와 호흡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가치와 제도를 수용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맞아들여야 하고 그들과 같은 지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문제를, 출산의 문제를, 사회보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식량 25%밖에 안 되는 자급률, 식량 자급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테마만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실현해 나가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미래를 꿈꾸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미래와 삶을 위한 탈출구는 우리의 자세로부터 그 길을 열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